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 포인트들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조금 전에도 또 한 번 고점 1340원 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그나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세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그 당시 상황과 좀 비교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판단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달러 강수 기제가 조금 더 이어질 여지는 조금 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PMI 지표가 또 하루 이틀 내에 또 발표될 걸로 제가 일정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발표된다고 하면 역시 유럽 쪽의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강세는 유럽과 중국 쪽에 위안화 쪽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한국에 뭐 특별한 어떤 요인, 그러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수출이 좀 적자가 나왔잖아요. 네. 발표된 게. 그래서 100여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적자가 나오면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적자폭이 좀 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유럽 쪽도 안 좋고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던 유럽 쪽의 PMI 지표도 썩 좋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달러 강세 좀 더 이어지는 국면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이 되면서 2시 좀 넘어가면서 갑자기 좀 더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들은 결국 미국의 선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340원 정도대에 올라왔지만 외국인 코스피 현물은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다행이에요. 여기까지 현물까지 팔기 시작했다면 아마 주가는 꽤나 많이 더 빠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심리적인 선인 코스피 2460, 2450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아무튼 이번 주 초를 좀 지나고 주 후반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상쇄가 되면서 하반기 이후 이제 3분기 9월 중순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주 초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주 후반을 가면서 잭슨홀 미팅을 거치면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좀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하단이 지지되는지 이 점과 환율 유실심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상단 이번 주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나요? 뭐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뭐 네. 사실 그 환율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환율을 추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340원까지 왔는데 뭐 1380원, 1400원 이렇게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 환율 변수나 대외 경제적인 변수는 언제든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환율 변수를 너무 어떤 뭐 추정치를 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환율을 확인하면서 그 뒤에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먼저 추정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조금 더 기간적으로 봐서는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데 그 폭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경로가 다소 좀 완화되는 국면에서 네. 조금 이제 달러 강세가 약간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한 달 정도 남아 있고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월에는 일단 FMC가 없습니다. 이게 따라서 다소 조금은 강세 유지가 조금 더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럽이나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소 조금은 강세 기조가 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건 대응의 영역이고, 하지만 이 달러 강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연결고리 지어서 여기에서 좀 돌파구가 될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입니다. 현대그룹주가 내부적인 악재에 좀 흔들리다가 오늘 그래도 버텨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부품주까지 해서 시초가 대비로 양봉 만들어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달러 강세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환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엮이는 여기에서 좀 비중 확보해서 해지 전략으로 저희 좀 돌파구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수출주로 본다면 사실은 뭐 반도체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한데, 이 단지 이제 환율 수혜만 하나만 놓고 어떤 종목을 베팅하기에는 조금 너무 논리가 좀 떨어지겠죠. 일단 기본적인 사업에서 방향성이 나오느냐의 문제이고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사실 IRA 법안, 그러니까 인플레 방지법 관련해서 이 세제 혜택이 사실 빠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연기관을 잘 팔고 그다음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네. 현대차가 최근에 전기차를 잘 팔고 MS가 많이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대부분 글로벌 회사들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회사들은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연기관이나 이런 쪽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의 뭔가 모멘텀이 좀 플레이가 되면서 멀티플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좀, 사실 인플레 예. 방지법에 대한 세제 혜택에서 빠지면서 다소 조금 이렇게 꺾인 거거든요. 네. 최근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외국인들이 사주고 주가가 뭐 19만 원대 이상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대부분 다 20만 원 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미국의 법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다소 좀 제외된다는 어떤 부분들이 분석이 되면서 힘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 금액을 상당히 구독 금액을 굉장히 올리겠다라고 또 인상 이야기가 나왔지 맞아요. 않습니까? 상당히 큰 폭이더라고요. 네, 큰 폭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게 전기차 쪽이고 네.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방점을 두고 현대차가 빨리 이제 대응을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마 언론에서 제기된 자율주행 사업 분산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 보이고요. 모셔널 같은 경우도 해외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 42닷 같은 경우도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카 관련된 이런 부분에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을 위한 미들웨어 담당을 하면서 전반적인 아마 분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가고 있다는 점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장기적인 성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지 생산 일정을 상당히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따라서는 2025년도가 돼야 미국에서 현지 생산 전기차가 된다라고 지금 시향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 시장 쪽에 전기차 생산을 좀 더 많이 늘리려면 국내 노조와의 협의도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먼저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 그만큼 좀 급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 완공을 먼저 좀 하느냐 문제 그리고 그 외에 기존 공장이 알라바마나 그다음에 조지아, 멕시코 공장 활용해서 전기차 현지 생산을 빨리 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모델 부분들을 미국에 지금 하고 있는 알라바마, 그다음에 조지아, 멕시코 공장을 활용해서 현지 전기차 생산을 빨리 전환하는 것들을 속도를 좀 내야지만 이 부분에서 주가 부분에 좀 더 뭐랄까 실망을 하지 않고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들어온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뉴스가 얼마 전에 좀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앞당겨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팔로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뭐 환율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기존에 시장에 퍼졌던 리스크를 어떻게 회복돼 나가느냐 이에 대한 뉴스를 확인해보고 종목을 보자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2차 전지가 답일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법안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같이 드릴까 싶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소카, 대성하이텍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의 시세 판단을 해보면 부장님 역시 지금 시작은 2차 전지랑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주목을 받는 시장이다. 오늘 이 새내기주의 향방에서 우리는 이런 힌트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소카하고 대성 네. 하이텍 첫날 뭐 상장 이후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첫날의 어떤 승패는 일단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주가 네. 부분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소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조금은 아쉬운 뭐 시장에서 실패라 그런데 어떤 이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아쉬운 청약이 됐겠죠. 이런 부분에서 주가 부진의 예상을 이미 했었던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 부분에서 일단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예상 수요 예측에서 1935대 1이니까 굉장히 자금이 많이 쏠렸고요. 기대감이 높았다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거금이 4조 2,500억까지 대성 하이텍을 끌어두면서 일단 소카보다는 대성 하이텍 쪽으로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오늘 같은 주가 흐름도 당연히 대성 하이텍 쪽에 좀 더 점수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대성 하이텍은 정밀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뭐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라든지 컴팩트 관련된 그 머시닝 센터 등 완성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수주액이 2019년도에 645억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 803억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86억 기록하면서 3개년 연속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아마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계속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장 직전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유념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최근의 성장률이 상당히
상당히 좋았던 대성 하이텍 쪽이 좀 더 점수를 준다는 점에서는 좀 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솔가 같은 경우는 뭐 공모 물량이나 일반 대상 청약 물량 그리고 기관 배정된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도 네. 다소 조금은 높다라고 분위기가 됐던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실망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은 조금 더 말씀드렸던 대성 하이텍 쪽에 좀 더 실리고 있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더 받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리 깔끔하게 받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주춤할 때 전쟁 리스크,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쏠림 현상이 초반에도 연초에도 나왔었죠. 다시 한번 그런 랠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24일이 이제 이 전쟁이 발발된 지 만 6개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자리라서 좀 넓게 보면요, 부장님. 저희 천연가스부터 유가 다시 한번 움직이나 아니면 곡물랑 가중되나 여러 카테고리로 지금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시세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주목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섹터는 부장님 어디라고 보시나요? 오늘도 역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고 비칠금속까지 좋죠. 전체적으로 이 독일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전기 관련된 가격이 뭐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전기 관련된 뭐 전력, 천연가스 가격이 불과 2달 사이에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유럽이 천연가스를 가져오려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LNG를 갖고 와야 되는데 프리포트 화재가 나면서 10월 정도나 돼야 이제 지금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프리포트 쪽에서의 어떤 미국의 LNG가 아마 20% 정도 이제 이상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물량들이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잘 못 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독일 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라인강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우프 같은 지방 같은 경우는 수심이 이제 2cm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물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겠네요. 배를 싣고 이제 그 배를 완선을 만제를 한 다음에 그 바닥에서 이제 그 물밑 수심까지 네. 남은 게 32cm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강을 통해서 물류 이동이 한 80% 이상 독일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결국 천연가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 투 오일로 가겠죠. 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오일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전력 가격도 급등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체하는 것들이 원유이기 때문에 결국 원유 가격도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면서 오늘 SO일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플러스권을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천연가스와 원유가 다시 이제 같이 대체제로서의 어떤 가격이 가치관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급등에 그다음에 모자라죠. 그러니까 원유로 가니까 원유도 다시 스프레드가 나오는 네. 이런 부분에서 마진율이 정제 마진이 급등하면서 SO일도 강하게 가는 이런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결국은 돈이 계속 몰리고 있고 여기에 따라 비철금속까지 가고 있고 석탄도 지금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다 안 되니까 프랑스는 또 원전까지 한다 그러고 네. 이런 쪽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7개의 원전을 지금 폐쇄시켰지만은 남은 3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전력을 연장하면서 원전으로 또 전력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남은 3개의 원전이 독일 전체의 전력의 10%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물량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전력 생산을 위해서 아마 원전까지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에너지 원가에 지금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전체적으로 신재생 플러스 전통적인 에너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주가의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건 정유 섹터인데 이쪽이 오히려 지금 공략 포인트가 될까요? 어디를 지금 만약 공략한다면 유망하게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네. 뭐 천연가스를 보면 이구사연업이나 뭐 대창, 조일 알루미늄, 풍산 이런 종목도 비철금속도 네. 좀 뛰고 있고 그다음에 뭐 GS라든지 몇 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스 관련해서는 무슨 가스 네네. 이런 종목들이 또 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죠. 신규로 그 종목들을 지금 현재 따라간다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유자들은 아직까지는 에너지 가격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소 좀 빠져 있는 종요 부분이 결국은 천연가스에서 스위치 투 오일로 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S오일이 지금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뭐 8만 원대 선인가요? 어쨌든 조정을 받았다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정유가 천연가스를 또 대체하는 쪽으로 간다는 점에서 괜찮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상사 부분들이 괜찮아요. 뭐 네. LS 인터내셔널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네. 석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리튬 이런 광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던 종합 상사들이 지금 2차 전지도 물리면서 호주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이 광산 부분에 대한 계약을 했던 포스코 이런 관련된 계열사들의
종합 상사들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자재를 배제하는 분위기에서 또 종합 상사 쪽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물 관련해서는 지금 곡물 수출을 시작했지만은 스팟 가격이 안정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고점을 찍었던 곡물 가격이 지금은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걸쳐서 수입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4분기 정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스팟 가격의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아주 낮아진 곡물 가격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은 아마 4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결국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간 시간차를 두고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점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원자재 관련주 팁까지 받아봤고 저희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예대 금리 이 차이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공시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발발되면서 발목이 묶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융주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면 끌고 가시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뭐 결국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손대기가 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네. 추가로 사자니 재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은행주가 그래도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 사실은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는 분위기에서도 좀 소외되면서 외국인도 은행주를 좀 팔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 랠리가 또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서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번 주 금주 이슈가 25일 날 예정된 한은의 금통인데 아마 25bp 정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관건은 시장의 금리 상단 예상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부분인데 네. 글쎄요 3% 정도까지 갈까요?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의 금리 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정부가 인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주가를 누르는 부분입니다. 다만 4분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배당주의 이제 시절이잖아요. 그 매력이 부각된다. 당분간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눌릴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적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도 팔면서 자금 유입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재무 건전성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4분기 배당주의 시즌에 약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리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기회가 분명히 연말쯤에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장 비중을 뭐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4분기 배당주가 들어오면서 배당 시즌이 들어오면서 약간 플레이를 좀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저희 5개 키워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타면 된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 것 같은데요. 부장님, 이 가운데서 오늘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지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원자재 관련주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음식료가 지금은 사실 좀 그래도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SPC 3립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포켓몬빵 지금 열풍이 아직도 거세죠. 지금 출시 이후에 7천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해서 굉장히 놀랍죠. 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월에 100억씩 팔았으니까 2분기 3개월 동안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열풍이 강하고 살려갔더니 아직도 뭐 8시나 돼서 줄 서야만이 살 수 있다. 아직도 열풍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도 이 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 관련된 믹스 때문에 원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곡물 가격이 계속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면서 괜찮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분 사업인데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원가 관련된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분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국내 라면 탑4 가운데 두 군데에다가 제분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제분 시장에 대한 MS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빵 관련된 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빵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고요. 포켓몬빵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제분 시장에서의 국내 시장의 MS를 올라가면서 실적 우상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레깅되는 원자재 가격이 네네. 결국 4분기 이후부터는 확 떨어지겠죠. 그 곡물 가격 가격이 확 인상은 이미 떨어지니까. 된 상황에서. 네. 그리고 하반기 3분기에는 아마 가격 인상을 좀 더 음식료 업종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3분기에 가격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4분기 이후에는 스팟 가격이 확 내려가니까요.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확 내려가니까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음식료 업종은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네. SP3립 관련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